2021년 수능 특강 한국지리 9강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도시구조 이 단어는요, 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정도쯤 우리가 지금 한국지리 중간쯤 이렇게 공부를 한 상황에서는 사실 각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지리, 지역 정보를 이렇게 완벽하게 충분히 알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그래도 좀 공부하고 그 부분에서 복습을 좀 더 해야 수도권에 있는 주요 도시의 특징이라든지, 영남권 주요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강은 단원 특성상 수도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대한 위치나 정보가 처음 이제 진도를 나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지리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3학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수능을 볼 때는 진도를 다 끝나고 여러 번 복습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밑밥을 깔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만큼 문제를 미리 한번 봤더니 이게 학생들이 풀기에는 자신 있게 풀기에는 좀 지나친 문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수업 설명 해설 잘 들어주세요.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구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서울은 서울에 살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내부에 대해서는 지방에 사는 친구라 하더라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지역은 특징이 되게 뚜렷한데, 그 중에 먼저 가운데에 있는 행정구역 2구는 이름이 중구죠.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서울에서 도심에 해당하고요. 주로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중해 있죠. 상업, 업무 기능. 혹시 이 문제 해설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건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앞에 개념 설명에서 자세히 했던 부분이잖아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행정구역 9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노원구거든요. 노원구를 주로 물어왔어요. 하지만 그 왼쪽에 있는 여기도 성격은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는 도봉구예요. 도봉구, 도봉산 밑에 있어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심이랑 달리 서울의 외곽 지역, 자, 또는 그냥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주로 주거 기능이 집중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행정구역은 맨날 역시 시험에서 물어보는 강남구죠. 자, 참고로 강남이라고 보통 할 때는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서초구와 송파구를 묶어서 강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강남 3구인데 그냥 보통 강남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강남은 서울의 부도심에 해당하고요. 부도심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섞여 있어요. 둘 다 많아요. 자, 상업 업무 기능과 그 다음에 주거 기능이 모두 많이 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나 다가 각각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통근 통학 현황 그래프에서 통근 통학 인구를 먼저 볼게요. 자, 그 지역에서 통근 통학을 하는 인구란 얘기는 학생이거나 직장인이란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어린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통근 통학 인구가 사실은 그 지역 상주 인구하고 비례해요. 그 지역에 실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학생과 직장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상주 인구랑 비슷하다, 비례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나 다 중에 일단 가는 상주 인구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가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는 중구에 해당한다. 그다음 나하고 다는 사실 이제 통근 통학 인구를 봤더니 사실 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죠. 우리가 강남구는 뭐 아파트 같은 건 굉장히 많고 물론 주택도 많지만 상주 인구가 꽤 많아요. 뭐 그걸 알고 있는 친구라면 그냥 나가 도봉구고 다가 강남구란 걸 뭐 알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Y축에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구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구 안에 있는 학교나 직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 지역 내에 사실 학교는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당연히 자기 구에 있는 학교를 주로 가지만 직장은 당연히 업무 기능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구나 강남구처럼 상업 업무 기능이 많이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구는 자기 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상대적으로 지금 상업 업무 기능이 집중해 있고 가는 중구였으니까 지금 다는 강남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도봉이 되겠네요. 도봉구, 강남구. 자, 밑에 있는 보기 볼게요. 자, 기억 가는 나보다 중구보다 중구는 도봉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자, 주간 인구 지수는 그냥 그 지역의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 가운데 뭐가 더 집중되어 있느냐 상대적으로 그걸 나타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지표예요. 공식은 굳이 안 적을게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으로 구하잖아요. 중구가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강남구도 주간 인구 지수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니은 중구는 도봉구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 당연히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중구는 강남구보다 초등학생 수가 적다죠. 상주 인구가 많을수록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초등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가니까 상주 인구가 많을수록 그 지역 내에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 도봉구는 강남구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을 수가 없죠. 자, 물론 중구에도 금융기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강남 당연히 금융기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자, 그래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임. 자, 이제 이 문제는 2020년, 2021학년도는 대학교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작년 수학능력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서 정답을 찾은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뭐 찍어서 맞춘 학생도 많고 그냥 일부만 가지고 뭐 유추하고 해서 맞춘 학생이 덜어 있었는데 난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여기 구강보다는 저 뒤쪽에 있는 수도권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서요. 뭐 수능특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배치가 좀 앞쪽에 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 지금은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네 지역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서울의 북서쪽에 있는 이 행정구역은 김포예요. 김포. 뭐 김포국제공항으로 뭐 유명할 텐데 사실은 이제 김포국제공항을 처음 만들 때는 그 자리가 김포였으나 나중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에 있어요. 자, 아무튼 이 김포는 혹시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면 서울이랑 거리가 멀지 않아서 이제 신도시가 있는데요. 1기 신도시는 아니고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특성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요. 신도시 이름은 한강 신도시예요. 김포가 지금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 김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남쪽으로 새 행정구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이것부터 할게요. 자, 이 행정구역은 수원이죠, 수원. 수원. 자, 수원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뭐 사실 세 가지. 수원하면 우리가 화성이 유명하죠. 근데 그건 뭐 단편적인 지식이니까. 일단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예요. 경기도청 소재지가 수원에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인구가 꽤 많아서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자, 이제 우리가 앞 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도시 체계나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많지 않아요. 특히 광역시를 빼고 나면 정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수원, 그 다음에 고양, 뭐 창원 이런 도시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원 남쪽에 있는 좀 면적이 넓은 이 행정구역은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자, 이 화성은 당연히 시인데, 이 화성의 특징은 이기 신도시가 역시 있다. 자, 여기에 있는 신도시 이름은 동탄 신도시예요. 동탄 1, 동탄 2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동탄 신도시가 있어서 김포랑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렇게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업이 발달해 있어서 대표적인 또 중화공업 도시거든요. 자동차 공장도 있고 반도체 공장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지역 내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화성은 단순히 신도시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서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다. 자주 물어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여기는 더 내려올까요? 안산이라는 곳이에요. 안산. 자, 참고로 이 안산은 2020년 수능 말고요. 2019년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던 지역이에요. 그것도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문제에서 정말 안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정답을 찾는 열쇠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안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뭐 당황할 수도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안산을 자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시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안산에 대해서 기억할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안산의 특징은요. 1980년대에 서울에 있던 공업 기능이 빠져나간,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공업 기능이 빠져나간, 그때 이미 공업이 빠르게 성장한, 그 인구가 늘어난 공업 도시예요. 자, 그래서 80년대에 서울에 있는 공업이 분산됐다. 그래서 서울 공업 분산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인구가 80년대에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 당연히 발달해 있고요. 공업 도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80년대에 서울에 있던 조그마한 공장들 중심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뭐 대기업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문화라고 적을게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다문화 거리, 뭐 국제 거리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정말 여전히 아프지만 안산의 단원고등학교가 안산에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네 지역의 특징은 이 정도는 사실 한국지를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는 사실 이제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기까지 아는 것도 보통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자, 이제 인구 변화 볼게요. 인구 변화 부분을 봤더니 자, 1995년을 100이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인구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1995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치가 높다 그래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비율을 나타낸 거니까. 자, 여기에서 가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1995년하고 비교하면 4배, 5배가 증가했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다하고 라는 인구가 증가한 게 뭐 2배가 안 되죠. 한 1.5배 정도? 바꿔 말하면 1995년에 이미 인구가 꽤 많았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거고요. 자, 그래서
자, 가나에 해당하는 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화성 아니면은요. 화성 아니면 김포가 가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자료만 보고는 가가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가나는 각각 화성 아니면 김포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기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다음 다하고 라는 나머지 이제 수원이나 아니면 안산이 되겠죠. 설명했던 것처럼 수원은 경기도청에 있는 곳인데 인구가 100만 명이고 그다음에 조선시대부터 나름 중심지였던 곳이니까요. 그 안산은 이미 80년대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종사자 비율을 보면은요. 3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설명을 봤더니 경기도의 산업별 총 종사자에서 각 지역의 산업별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경기도의 3차 산업 종사자 총수를 100이라 그랬을 때 다 도시에 있는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경기도 전체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건 다가 나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은 대략 한 3배쯤 많겠네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차 산업만 따지면 가는 여기 라보다 한 1.8배쯤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겠네요. 2배쯤 많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분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2차 산업이 뭐 20%가 조금 넘어가는데 나머지 3차 산업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3차 산업의 인구 비중이 높으면 그냥 그 지역 내에 총 인구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아무리 이게 공업 중심 도시라 하더라도 3차 산업의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가나 다라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먼저 3차 산업의 비중을 봤더니 다가 독보적으로 높죠. 경기도 인구의 거의 10%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성, 김포, 수원, 안산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그래서 다가 수원이에요. 수원. 그리고 수원은 봤더니 이제 2차 산업의 종사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다가 수원이다. 다가 수원이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의 인구 비중도 얼마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게 2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가나 다라 중에는 인구수 자체가 제일 적은 도시예요. 그럼 나는 어디냐면요. 김포가 되겠네요. 김포. 자, 참고로 우리가 화성하고 안산은 인구가 꽤 많아요. 8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물론 안산은 8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김포는 이제 2기 신도시가 막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 인구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더라. 자, 그 다음에 라고 가를 봤더니요. 자, 이제 라고 가를 봤더니 뭐 3차 산업의 비중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의 비중은 가가 더 높긴 하지만요.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가 안산인지 화성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왼쪽에서 가나는 화성 아니면 김포라 그랬고 다라는 수원 아니면 안산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화성이고요. 가가 화성이고요. 라가 안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하고 안산은 둘 다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긴 한데 지역 내에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곳이 화성이 되겠네요. 화성. 됐죠? 안산과 화성도 비교해서 좀 알아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보기를 볼게요. 기억 가에는 조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조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안산이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 김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옳은 설명인데 사실 잘 모르면 그냥 물음표로 하고 넘어가도 돼요. 우리가 2기 신도시는 꽤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외웠다 하더라도 헷갈리기 쉽고요. 그 다음 다는 경기도청 소재지이다. 옳은 설명이죠. 수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라는 지금 안산인데 남북한 접경 지역이다. 경계가 접해 있다. 그러니까 휴전선 지역이다. 그런 뜻인데
안산은 당연히 휴전선 근처가 아니죠. 김포는 여기 휴전선을 지금 맞대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니은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억은 확실히 틀리고 그 다음에 디귿은 확실히 맞고 리을은 틀렸으니까 니은이 옳다고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사실 이번 문제는 해설을 하고 났는데 해설을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좌절하거나 그러진 마세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수능 기본 문제.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필기 노트이다.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의 지역 분화. 자, 지역 분화는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자, 선택지 1번. 기억은 대도시보다 소도시에서 뚜렷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건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앞에 개념 설명 부분을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면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지역 분화 과정을 봤더니요. 지역 분화의 요인은 도시 내 지역에 따른 접근성, 지대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2번. 자, 니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지가가 낮다가 아니라 지가가 높다. 그 다음 지역 분화 과정을 봤더니 집심 현상과 디귿 이심 현상이 일어나는데 3번 이심 현상으로 도심에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공동화에서 이 공자가 빌공자, 공터, 공허하다 할 때 그 공이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인구가 텅 비었다. 물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그러니까 다시 위에 리을 상업 업무 기능은 도심에, 그 다음에 미음 주거 및 공업 기능은 중간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입지한다. 자, 선택지 4번. 리을 상업 업무 기능은 미음 주거 기능 및 공업 기능보다 도심에서의 지대 지불 능력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러니까 도심에는 주로 상업 업무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비읍 주변 지역은 도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죠. 정답은 3번이네요. 2번. 그래프는 부산에 있는 두 구에 관한 것이다. 나와 비교한 가 구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 A, 2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도심, 주변 지역에 위치한 구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세 가지 자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건축 연도 이건 조금 이렇게 바로 확 와닿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대당 인구는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를 봤더니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는 얘기는 상주 인구가 많다. 주거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가 주변 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에 비해서 가는 도심 지역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주변 지역과 비교한 여기 도심 지역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토지 집약도는 높음.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는 높음. 자, 그러면 이걸로 C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지가는 얘가 높음이 되겠죠. 이걸로 A가 정답이 아니니까 B만 남겠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도시는 사실 모양만 보고는 얼핏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서울은 워낙 많이 물어봤고 부산도 종종 물어보는데 이 도시도 사실 한두 번쯤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 자, 가하고 나를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보더라도 가는 대구의 중심 부분에 있고요. 나는 주변 지역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정확히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자, 가하고 나를 보면 주거 기능의 그 지역 내 비율을 보니까 가는 뭐 거의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나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상업 기능을 봤더니 가에서 지역 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 나는 지역 내에서는 비율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가가 도심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가는 도심 지역이고요. 나는 주변 지역 또는 외곽 지역이 되겠네요. 그냥 주변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하고 좀 달리 여기 대구를 봤더니요.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여기 가구는 면적이 굉장히 좁네요. 그것도 이제 밑에 보기를 볼 때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가는 나보다 주거 용지가 넓다. 자, 가하고 나를 봤더니요. 지역 내 주거 용지의 비율은 뭐 대략 50%, 여기는 대략 15%만 잡아도 한 3배쯤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한 3배쯤 차이가 나는 건데 지역 내 비율을 따지면은요. 근데 면적을 봤더니 가가 나보다 훨씬 좁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용지의 면적 자체는 가가 나보다 좁겠네요. 자, 이건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다. 자,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심 지역의 집가가 올라가면서 땅값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와서 도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적다가 아니라 상주 인구는 많다. 일단 우리가 아까 위에서 주거 용지의 면적을 살펴봤잖아요. 당연히 주거 용지가 넓으니까, 그것도 훨씬 넓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가 많다. 출근 시간대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리을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그래프의 가와 비교한 나 구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서울의 도심, 주변 지역에 위치한 구 중 하나임. 자, 통근, 통학, 요소, 시간별, 인구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도심 지역은 주거 기능도 물론 있어요. 많이 없어서 그렇죠. 주로 상업 업무 기능이 모여있다.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다. 자, 그에 비해서 주변 지역은 주로 주거 기능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일자리는, 직장은 도심이나 중심 지역이나 아니면 뭐 강남이나 뭐 영등포, 그러니까 여의도 그런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출퇴근할 때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요. 도심에 비해서. 자, 그래서 서울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가 지역은 15분 미만은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60분 이상은 굉장히 비율이 낮죠. 자, 그래서 가가 도심에 해당해요. 도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 주변 지역에 해당하겠네요. 상대적으로 출근하는데, 통근 통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도심과 비교한 주변 지역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상점의 평균 임대료가 높다. 역시 잘못된 설명.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적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상주 인구가 많다. 당연히 주거 기능이 더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많으니까, 수가 많으니까 전력 소비량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멀다. 자, 이건 그냥 그래프를 보고 뭐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주변 지역인지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너무 명백하게 보이네요. 자, 차량의 평균 운행 속도가 느리다. 자, 우리가 도심 지역은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차량의 평균 운행 속도가 느리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지도는 서울의 어느 두 지표 상위 하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요. 가에 해당하는 걸 먼저 정확하게 찾기보다는 오답인 걸 골라내는 게 더 쉬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를 봤더니 자, 상위 5개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만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가운데는 중구죠, 중구. 서울의 도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등포인데 여기에 있는 섬이 여의도예요.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그 다음에
서울의 남동쪽에 이렇게 세 개가 다 상위 5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를 묶어서 강남 3구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여기가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강남구예요. 그 다음에 왼쪽 서쪽이 서초구요. 그 다음에 동쪽 여기가 송파구고요. 송파. 그 다음 나를 봤더니 이제 수치가 높은 지역이 주로 서울의 가장자리 지역. 자, 강남하고 송파는 방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나머지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주거 기능의 비율이 높은 노원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강의 서쪽이라 그래서 강서구예요. 뭐 이름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남쪽에 있는 이 행정구역은 여기가 관악구, 관악산 밑에 있어서 관악구가 되겠죠. 자, 가를 봤더니 중구나 아니면 여의도나 강남 쪽이 수치가 높으니까 상주 인구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금융기관 수, 이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조업 전력 소비량. 자, 제조업이면 공업인데, 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금천이죠. 자, 그래서 구로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구로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금천이에요, 금천.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금천을 물어보는데 구로나 금천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구로, 금천. 얘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금융기관 수 당연히 아니고요. 초등학교 학급 수 이건 맞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주 인구 맞고요. 제조업 전력 소비량 아니고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 6번. 자,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세 지역을 살펴보면은요. 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는 고양이의 고양, 고양시. 자, 고양시 안에는 일산이 있죠. 일산 신도시가.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안쪽, 경기도에서 동쪽 지역은 한강의 상류 지역이어서 여기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수자원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촌락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 다음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과의 상호작용은 많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행정구역은 가평이라는 곳이에요. 가평.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남쪽에 있는 이 행정구역은 앞에서 이미 한번 다뤘었네요. 화성이라는 곳이고요. 자, 이제 이 세 지역들을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일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세 지역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자, 우리가 화성은 공업도시,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안산보다도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볼 때 공업으로 유명한 안산보다도 제조업의 비중이 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당연히 힘든 일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 보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화성이 다가 되겠네요. 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뭘 보고 또 확인할 수 있냐면요. 통근 때 유입 인구, 그 다음에 통근 때 유출 인구를 봤더니 다는 유입하는 인구가 대략 이렇게 18만 명, 19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한 9만 명 정도. 그러면 플러스 대략 뭐 9에서 10 정도, 9만 명이나 10만 명 정도가 통근 시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반대죠. 통근 때 유입하는 인구는 대략 10만 명 정도. 자, 그런데 통근 때 빠져나가는 인구는 2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1만 명 정도인 거죠. 그래서 주로 주거 기능이 밀집해 있고 일자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신도시가 있는, 일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이 되겠네요. 서울로 출퇴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가평이 가가 될 텐데요. 자, 가평은 서울에서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 안에서 농사 짓거나 그냥 지역 내에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근 때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가 별로 없다. 인구 규모도 가장 작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1번. 자, 가평은 나 고향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나는, 고향은, 가평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역시 잘못된 설명. 그 다음 3번 나는, 고향은, 화성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참고로 이 화성은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 주변 지역에서 화성 내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화성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서울과의 어떤 상호작용, 통근 인구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체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향은 서울이랑 붙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4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는, 화성은 나보다, 고향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 자, 우리가 성비는 아직 한국지리에서는 공부하지 않았지만요. 뒤에 인구 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통합사회나 사실 중학교 때도 나오는 개념이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성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어느 지역에 여성 100명당, 여성 100명이니까 여성이 100명이 있을 경우 남성의 수, 근데 여기 100명당이니까 그냥 빼는 거예요. 여성 수에 비해서 남성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구하는 게 성비다. 여성이 기준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화성은 중화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남성에 적합한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층의 성비를 보면 100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고향은 뭐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성비가 그냥 우리나라 평균하고 비슷할 거예요. 화성은 확실히 남자가 더 많다. 젊은 층 중에. 정답은 3번. 7번 그래프는 권역별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권역으로 옳은 것은? 자, 권역별 총 인구에서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그 다음 강원권과 제주권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가나 다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가운데 하나겠네요. 자, 수도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서울, 서라고만 적을게요. 영남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부산, 그 다음에 호남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광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을 봤더니 서울의 인구는 대략 1000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인천인데 뭐 300만 명 정도. 일단 서울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차지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비율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해요. 서울은 이제 교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남권,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도시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양산이나 김해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 다음 호남권은, 자, 광주 주변으로는 위성 도시가 딱히 없어요. 그냥 광주 자체가 인구가 한 15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주변에 위성 도시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호남권 자체가 전체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호남권 사람들이 광주로 많이 그래도 계속 유입되니까 광주의 인구 비율은 당연히 증가한다. 자, 그래서 가나 다 중에 다만 지금 1위 도시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죠. 그래서 다가 호남권이에요. 호남권.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권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수도권에서 서울의 인구가 무려 10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영남권에서 부산은 약 350만 명, 그 다음에 2위 도시인 대구가 250만 명, 그 다음 뭐 창원도 있고, 뭐 울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뭐 거제, 뭐 포항, 그 다음에 뭐 김해, 양산, 기타 등등, 영남 지방에는 나름 도시도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부산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가 수도권이고요. 나가 영남권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자료는 지리사진 공모대회의 안내문과 수상작이다.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상작 1. 동탄 신도시 화성에 있는 제2기 신도시라 그랬어요. 자, 경부 고속국도와 수서 고속철도 등이 지나는 곳으로 대도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여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수상작 2, 김해 평야. 자, 김해는 부산의 위성도시. 영남권에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몇 개 없는데 포항, 김해. 우리가 앞에 8단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낙동강 하류의 김해 평야는 대규모 곡창지대였으나 최근 따뜻한 기후와 주변 도시의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원예 농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선택지 1번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경관 변화. 자, 우리가 동탄 신도시는 신도시 맞는데 지금 여기는 김해는 물론 김해 안에 신도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설명에서는 그냥 이렇게 농업이 어떻게 변했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도시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 2번 대도시의 직접 불이익 발생 현황. 자, 우리가 대도시가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직접 뭔가가 모인다는 뜻인데 인구나 산업이 너무 집중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생겨요. 집값이 너무 비싸진다든지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든지 그렇게 생기는 불이익을 직접 불이익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지금 수상작 1, 2가 이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 다음 3번 대도시권 확대에 따른 근교 지역의 변화. 자, 우리가 대도시권이 확대가 된다. 자,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서울로 모여들던 대도시로만 모여들던 인구가 대도시의 땅값이나 집값 등이 너무 비싸지고 교통체증이 심해지고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대도시에 있던 산업이나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신도시 또는 이제 위성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대도시와 주변에 있는 이런 위성도시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거대한 생활권을 이룬다. 이걸 대도시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대도시권이 시간이 지나면 뭐 교통이 점점 편리해지기도 하고요. 대도시 주변 지역이 너무 과밀화가 되면 더 멀리 빠져나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제1기 신도시는 서울이랑 가까운 곳. 과거에는 뭐 교통이 편리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2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죠. 그래서 대도시권 확대에 따라서 근교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김해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고 점점 넓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는 그냥 쌀농사를 짓는 벼농사를 짓는 곡창지대였으나 지금은 대도시의 어떤 채소 같은 걸 팔기 위해서 원예 농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대도시권이 확대되면서 대도시의 주변 지역이 변화가 생겼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심현상에 따른 도심의 인구 공동화 현상은 그냥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대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대도시의 제조업 기능 이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자, 대도시의 제조업이 빠져나가게 되면 대도시 안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이 옮겨간 안산 같은 지역은 당연히 2차 산업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여기 수상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정답은 4번. 자, 수능 실전 문제. 그래프는 서울과 대구의 구별 법정동, 행정동 수와 A2의 통근 통학 순유입 유입 인구 및 상주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대구, 서울 중 하나임. 자, 먼저 우리가 법정동과 행정동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걸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약간 애매하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법정동은 뭐냐면요. 법으로 정한 동이에요. 행정구역이란 뜻이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1914년에 일제강점기 초반이죠. 이때 일본 애들이 뭘 했냐면요.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요. 자,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나라의 토지를 이제 강제로 뺏으려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때 법률로서 지역 이름과 지역의 행정구역 같은 것들을 정했어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걸 법정동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 뒤에 뭐 조금 바뀐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던 거라서 그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개정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가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옛날에는 인구가 되게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어느 지역은 사람이 별로 없었으나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늘어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행정구역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하나였는데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면 뭐 동사무소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각 구마다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때 임의로 바꾸는 걸 행정동이라고 불러요. 행정동.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동이니까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갈수록 동사무소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행정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요. 법정동의 수보다 그냥 법이라고만 적을게요. 행정동의 수가 더 많아요. 자, 지금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관악구에 있는 신림동하고 봉천동이에요. 자, 관악구는 한강의 남쪽이고요. 당연히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여기가 뭐 서울도 아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고 하면서 이제 구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동이 만들어졌는데 관악구가 처음 이제 구가 될 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관악구 안에 동이 3개밖에 없었어요. 관악구에 사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신림동, 봉천동, 그 다음에 남현동이라고 3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악구의 인구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림 본동, 그 다음에 신림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숫자가 막 올라가서요. 과거에는 신림 14동까지 있었어요. 신림 14동. 그리고 신림 9동이 꽤 유명한데 거기에 서울대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신림동, 그러니까 관악구 안에는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 법정동이 이렇게 3개만 있었는데 지금은 신림동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는 뭐 사실 자주 바뀌어서 선생님도 잘은 모르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림 1부터 해가지고 숫자가 쭉 붙더라. 그 재밌게도 다른 지역은 무슨 동, 1동, 2동, 3동, 4동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무슨 1동, 무슨 2동 그냥 그렇게만 부르더라고요. 근데 관악구에서 신림동하고 봉천동은 막 봉천 8동, 막 9동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어디가 8동이고 뭐 어디가 2동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신림 9동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서울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행정구역 이름이 대학동이에요. 자, 그래서 관악구 대학동 하면 서울대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이 대학동이에요.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법정동은 3개, 관악구를 예를 들면요 3개지만 행정동은 수십 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정확한 숫자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자, 과거에는 법정동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동사무소가 많았어요. 미안해요. 지금은 문화센터라 그러죠. 자, 그래서 법정동에 비해서 행정동의 숫자가 더 적다. 문화센터가 이렇게 통합이 된 거니까요. 주민센터, 문화센터란다. 주민센터가 통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시 내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이제 주로 주변 지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도심 지역이죠. 인구 공동현상이 나타나니까. 자, 이거 사실 개념 설명할 때 뭐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좀 길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이제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가나의 서울과 대구의 구별 법정동과 행정동 수를 봤더니 자, 가하고 나는 뭐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되죠. 자, 대구하고 서울하고 어디가 구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서울이 훨씬 더 구가 많아요. 그 다음에 대구는 인구가 서울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구의 수 자체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동그라미가 서울인데 자, 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법정동은 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행정동은 지금 20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법정동보다 행정동의 숫자가 훨씬 적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2는 뭐 밑에 있는 자료 볼 것도 없이 도심에 해당해요. 그 다음 여기다 선 하나만 그을게요. 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숫자가 똑같은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법정동이, 자, 여기 점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동이 뭐 3개밖에 없네요. 3개라고 지금 자신하는 이유는 관악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동이 지금 B 옆에 있는 이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의 숫자가 무려 22개네요. 여기가 아마 관악구일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B하고 C는 서울에 있는 구인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아마 주거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죠. 대구에서 D는 법정동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동이 별로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설명 다 했죠. 여기는 대구에서는 주변 지역에 해당할 것이다. 그 다음 A에서 E 볼게요. 자, A2의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하고 상주 인구를 나타내고 있대요. 자, 여기에서 B, C, E는 서울이에요. B, C, E 표시 한번 해볼게요. B하고 C하고 E는 서울이고요. A, D가 대구죠. A, D가 대구요. 네, 이렇게 좀 다르게 표시를 해봤고요. 자, 상주 인구를 봤더니 B하고 C는 상주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E는 상주 인구 자체가 별로 안 되죠.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상주 인구가 이렇게 적은 걸 보고서 역시 E가 도심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는 걸 보고서 얘가 중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도심이라고만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를 봤더니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주 인구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순, 유입 출근 시간대에 30만 명 이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 상주 인구가 대략 여기서는 한 12만 명? 그런데 12만 명이 원래 상주하고 있었는데 순, 유입 인구 출근 시간대에 늘어나는 인구가 대략 한 2만 명? 3만 명?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게 주간 인구 지수예요. 상주 인구분의 상주 인구에다가 아침에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니까 이게 주간 인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가 대략 얼마쯤이나 되냐면요. 300이 넘어가고 400까지는 안 되겠죠. 어쨌든 300 이상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냥 간단하게 300 이상이다 라고만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중구예요, 중구.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순유입 인구가 또 상주 인구만큼 거의 되죠. 여기는 주거 기능도 많지만 상업 업무 기능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에 비해서 B는 주거 기능은 엄청나게 많지만 순유입 인구가 마이너스니까 통근 시간대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지역 내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는 주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부도심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거 기능도 많고 강남처럼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강남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도 많고 업무 기능도 많고 주거 기능도 많더라. 자, 그 다음에 A, D는 이제 대군데요. 지우고 볼게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가 한 8만 명. 그런데 통근 시간대에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거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D가 도심에 해당하고요. 대구에서 도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대구에서 주변 지역에 해당하겠네요. 좀 헷갈리니까 여기는 대구, 그 다음에 여기도 대구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문제가 좀 기니까.
자, 대구가 서울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X죠. 그 다음에 A는 이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A는 주간 인구 지수를 이렇게 공식을 적어 놓긴 했지만, 공식이라기보다는 아까 구해봤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더라도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더 적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2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300 이상이니까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X. B는 주로 주거 기능이, C에는 주거 기능과 함께 업무 기능도 많이 있으니까요. 상업 업무 기능도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4번. D는 A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그 지역 내 상주 인구하고 비례해요. 그 다음 E는 B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다.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도심 지역은 주거 기능이 별로 없긴 하지만 분명히 주거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통근 거리가 도심 지역이 더 가깝다.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구의 용도별 전력 소비량과 금융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 안에서 지금 네 지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지역이에요. 자, 먼저 가운데는 중구가 되겠죠. 추가로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그냥 상업 업무 기능이 모여있는, 집중해 있는 중구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에 있는 여기는 노원구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은 노원구가 서울의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기능이 집중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는 앞에서 몇 번쯤 나왔던 강남구 부도심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서쪽에 있는 여기가 금천이에요. 자, 앞에서 구로 금천은 서울 안에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가나 다라를 보면은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용도별 전력 소비량이니까 일단 가정의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지역 내에서는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굉장히 많은 가는 중구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중구라고 적고요. 여기다가도 가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상주 인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가 강남이 되겠네요. 여기가 강남. 그리고 여기다가도 라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천하고 노원이 남아있는데 자, 노원은 당연히 지역 내에서 가정에서 쓰는 전력의 비중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천은 제조업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많겠죠. 그래서 나가 노원이고요. 그 다음 다가 금천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금천이 다고요. 노원이 나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선택지를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주택수가 많다. 중구는 노원보다 주택수가 많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적고요. 그 다음에 중구된다. 나가 노원구니까요. 노원구는 중구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 X죠. 자, 우리가 시가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른들은, 성인들은 쉽게 알아먹는 말인데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좀 추가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행정구역 경계. 그 바깥으로는 이제 경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라 그래서 모두 다 건물이 빽빽하게 있거나 도로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건물이 빽빽하고 도로가 촘촘하게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시가지라고 불러요. 여기가 시가지.
그리고 그럼 서울 안에서 건물이 없고 뭐 도로가 없이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는 뭐 관악산이나 아니면 남산이나 뭐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녹색 땅이다. 녹지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지는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형성이 된 곳은 당연히 뭐 경복궁 근처가 되겠죠. 중구가 되는 거고요. 물론 경복궁은 종로구지만 서울의 도심 지역이 되는 거고요. 뭐 노원구나 뭐 관악구나 그런 지역은 나중에 시가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 3번 다는 라보다 다는 금천 그 다음에 라는 강남 금천은 강남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적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라 강남은 다 금천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자, 참고로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 단원에서는 뒷부분에서 좀 나와요. 뒷부분에서 도시 잠시만요. 상업할 때 나오는데 앞에 도시 체계 대도시하고 그 다음에 소도시하고 거기서도 한번 나왔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선생님이 이 부분 뭐 내용 설명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문제 해설만 먼저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짧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서비스업은 써라고만 적을게요. 서비스업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사실은 점점 성장하고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용실이 생기는 거고 더 다양하게 개성을 표출하고 싶으니까 미용실도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누가 그 서비스업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소비 주체에 따라 나눈다고 보통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 가운데 소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그걸 소비자라고 부르고요. 주로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고요. 소비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주체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있어요. 자, 주로 기업이 되는데요. 자,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생산 공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산 공장은 기업에 딸려 있는 거지. 주로 이제 기업의 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다. 서비스업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강남구는 당연히 대기업의 본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천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더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나다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 자, 한강 북쪽에는 가나 중구와 노원구가 있고요. 그 다음 한강 남쪽에는 금천과 강남이 있네요. X 정답은 4번. (3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A, B역은 각각 부산의 가나구에 있는 지하철역이래요. 부산이네요, 부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자, 우리가 가를 봤더니 가하고 나를 봤더니 나가 부산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도심이고요.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부산에서는 주변 지역에 해당해요. 자, 물론 이제 이걸 부산도 외워야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부산도 지금까지 여러 번 문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도심 지역이 어딘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그런 부산이 지금보다 크기 전에 규모가 작을 때는요. 오늘날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행정구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도 구가 생긴 건데 당연히 주변 지역에 있는 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행정구역이 넓어질 때 그 주변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구가 대체로 면적이 더 넓다. 자, 일단 A역을 볼게요. A역 주변으로는 뭐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그 다음에 또 중학교, 초등학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에 학교가 많다.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가 많다. 당연히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교가 있는 거고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보다 더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상징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지하철 출입구 이렇게 안내에 학교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역은 도시의 주변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B역 주변으로는 뭐 태종대, 백화점, 그다음 무슨 건어물 시장, 부산 근대 역사관 등 뭔가 학교가 아닌 그냥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유명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도심 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역이 가고요. 그 다음에 도심 B역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자, 밑에 갑을 병정 한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요. 옳은 설명이네요. 가가 주변 지역이고 나가 도심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주거 용지 비율이 높아요. 자, 나는 도심이고, 자, 가는 외곽 지역, 주변 지역인데 주거 용지 비율은 당연히 주변 지역이 더 높겠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병은 A역은 B역보다 출근 시간대 승차 인원이 많을 거예요. 자, A역은 주거 기능이 많다 보니까 출근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도심 지역에 있는 B역에서 내리겠죠. 그리고 B역 같은 경우에는 A역을 비롯해서 부산에 있는 다른 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곳이다 보니까 출근 시간대에는 하차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역은 A역보다 하루 평균 유동은 이동하는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 인구가 많을 거예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갑, 병, 정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는 경상북도 일대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호미곶을 보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기가 대구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경산인데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는 대도시 지역이고요. 경산은 대구의 위성도시. 그래서 대체로 대구에서 경산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해안가에 있는 이 행정구역은 대게로 유명한 영덕이라는 곳이에요. 포항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덕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촌락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인구의 사회적 증감하고, 사회적 증감은 전입 전출, 그 다음에 인구의 자연적 증감은 출생 사망, 그걸 따졌을 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가를 봤더니 인구의 사회적 증감이 마이너스 60이죠. 단위가 1000명이니까 이 기간 동안 6만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와 연상, 인구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인구의 자연적 증감은 약 2만 명 정도가 태어난 거잖아요. 더 상대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2만 명 정도가 더 많았던 건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가는 전체적으로 4만 명 가량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자, 여기는 대구가 되겠죠. 대구가.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 다는 인구의 사회적 증감도 한 10,000명쯤 되고요. 그럼 인구의 자연적 증감도 플러스죠.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구의 위성 도시인 경산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인구의 사회적 증감도 마이너스, 인구의 자연적 증감도 마이너스. 그래서 촌락의 성격이 강한 영덕이 되겠네요. 자, 밑에 보기 볼게요. 가 대구는 나 영덕보다 총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가 대구는 다 경산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나 영덕은 다 경산보다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겸업 농가는 우리가 다다음 단원쯤에 있는 농업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좀 미리 나왔네요. 자, 나왔으니까 짧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겸업 농가에서 농가는 그냥 농촌에 있는 집, 그냥 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업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전업이 있어요. 겸업과 전업이라는 말이 상대되는 개념인데, 전업. 자, 여기서 업은 뭘 뜻하냐면요. 산업을 뜻해요. 산업. 근데 우리가 산업은 크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한 집을 봤을 때 전업은 우리가 전업주부 할 때 그 전업이에요. 그래서 한 집을 봤을 때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삼촌, 뭐 나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족 구성원이 한 가지 산업에 종사한다. 전업 농가예요. 농가니까 한 가지 1차 산업 농사만 짓는 가구를 전업 농가라고 부르고요. 근데 겸업 농가는 당연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뭐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는 뭐 가까운 회사에 출근한다. 또는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신다.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1차 산업과 농업과 2차 또는 3차 산업을 겸한다. 같이 한다. 그런 농가를 겸업 농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전 촌락 성격이 강한 지역은 뭐 다른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은 거고요. 도시랑 가까운 곳 또는 뭐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 그런 지역은 1차 산업 말고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도 있으니까 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리을 다는 경사는 나 영덕보다 가 대구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당연한 설명이죠.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5번 그래프의 가라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B는 뭐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 대한 뭐 설명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데 자, 여기는 뭐 지역 이름을 굳이는 아니고요. 알아두면 좋고요. 어쨌든 휴전선 밑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그 다음에 서울과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는 연천이라는 곳이고요. 연천의 동쪽이 강원도 철원이에요. 서울도 그냥 서울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C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용인이고요. 한국민속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인구가 분산돼서 어쨌든 상주 인구가 꽤 많은 용인이에요. 그 다음에 D는 평택이라는 곳이에요. 자, 화성은 되게 유명한데 그 밑에 있는 평택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중화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네 지역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고서 이제 가나 다라가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데 자, 먼저 왼쪽에서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을 봤더니요. 다만 가나 라보다 지역 내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월등히 낮죠. 훨씬 낮죠. 그 까닭은 지역 내 인구에 비해서 지역 내에 일자리가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출근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연천, 서울, 용인, 평택 가운데서는 용인이 여기에 해당해요. 용인이. 자, 우리가 연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택은 그 지역 내에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서 그 다음에 서울하고도 거리가 꽤 멀어서 서울에 굳이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서울은 어차피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가 용인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용인이 다니까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은요. 다가 C인 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네요. 그쵸? 다가 C인 건 둘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가, 나는 비슷한데, 라가 확실히 떨어지죠. 확실히 적잖아요. 그럼 지역에 아파트가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별로 없고, 뭐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 뭐 연립주택, 뭐 빌라 같은 게 많은 곳은 촌락의 성격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 되겠죠. 자, 그럼 라가 연천이에요, 연천. 연천은 지역 내에 아파트가 별로 없다. 여기는 라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라가 A인 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도 정답이 3번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가하고 나도 마저 볼게요. 자, 우리가 보기 전에 다시요. 자, 우리가 라가 연천이라 그랬는데 연천은 지금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를 봤더니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죠.
왜냐면 휴전선 바로 밑에니까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됐죠?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용인은 뭐 살펴봤으니까 빼도록 하고요. 그럼 가하고 나는 여기에서 아파트 비율은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거 보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지역 내의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를 봤더니 나는 115, 그 다음에 가는 현재 100이 안 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보면 가는 여자가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남자가 더 많은 거죠. 자, 남자가 더 많다? 지역 내에 중화공업 같은 그런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 평택이의 평택, 여기가 나고요. 지역 내에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서비스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자체만 놓고 보면 지역 내에 여성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만 따지면 여자가 더 많은 여초 지역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가는 B고요. 나는 D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그래프는 경기도에 위치한 땡땡시에 관한 것이다. 땡땡시의 2010년과 2018년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연령층의 인구 변화를 봤더니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꽤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젊은 층만 25만 명,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총 인구는 대략 거의 40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40만 명이면 작은 도시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밭, 논, 대지, 공장 용지 면적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대지는 한 번쯤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무대할 때 그 대예요. 그래서 평평한 땅을 대지라고 부르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이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해요. 건물, 빌딩이나 아니면 뭐 주택, 뭐 아파트 같은 걸 짓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밭은 살짝 줄어들었고요. 논은 양은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대지랑 공장 용지는 증가했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자, 우리가 지역 내의 변화를 좀 보면은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당연히 감소했겠죠. 그 다음에 인구 밀도는 인구가 늘었으니까 증가했을 거고요. 경지 중 반면적 비율은 당연히 감소했겠죠. 밭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가지 면적은 우리가 공장이나 그 다음에 대지의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얘는 증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2018년이 2010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금 살펴봤던 거 이거 양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몇 번이 정답에 해당하냐면요. 4번이 정답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네, 맞아요.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구강 문제 해설을 다 했는데요. 해설을 듣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겁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구강하고 뒤에 나오는 수도권 부분하고는 사실 연계가 되는 건데 대도시권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대도시권이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사실 너무 어렵게 내면은 조금 안 좋은데 뭐 출제하는 사람이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음 10강 해설로 돌아올게요. 네, 수고했습니다.